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한 8, 90% 학생들이 다 엄마 아빠한테 배운다. 언어는 배워서 하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엄마 아빠라거나 주위에서 말을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어는요 그냥 인간이 타고난 본능이에요. 유전적 형질에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그 결정적 크리티컬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 적절하게 자극을 받으면 언어 본능이 활성화가 돼서 배울 수 있지만 그게 자극이 안 되면은 언어를 못 배우는 거죠. 단지 그렇게 어떤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언어 본능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늑대 소년 있죠. 늑대 소년이 어릴 때부터 네 발로 걷는 훈련을 한다고 해봅시다. 늑대 소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늑대에게 길러지면 계속 네 발로 걸어요. 네 발로 계속 10년, 20년 그렇게 걷다 보면 직립보행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는 직립보행이라는 것이 본능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 본능이 어릴 때 자극을 받지 못한 늑대 소년의 경우에는 그게 뇌가 어떤 기간을 넘어가면 아무리 언어 자극이 있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네 발로 걷는 것도 직립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발로만 10년, 20년 걷다 보면은 거기에 근육이 다 뼈나 이런 것이 적응이 돼버려갖고 직립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직립보행이 본능인 것처럼 언어도 본능이다. 자, 그런데 이 철학자들, 특히 이제 언어 분석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외재적으로 그냥 형성된 것이지 개인의 내면에 선천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대표자가 여기 보이는 하버드대 힐러리 퍼트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런 언어관을 의미론적 외재주의라고 합니다. 즉 개념은 명확하게 다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외재적으로 우리의 머리 바깥에 이미 개념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이미 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하느냐, 지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쌍둥이별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고 실험입니다. 이 쌍둥이 별이 있다고 쳐요. 지구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갖고 사람이건 뭐든 다 똑같아요. 뭐든지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다. 물의 분자 구조와 쌍둥이 별에서 물이라고 말하는 분자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물은 H2O잖아요. 그런데 쌍둥이 별의 물은 똑같아요. 마시고 뭐 수영하고 모든 성질은 다 똑같은데 분자 구조만 X, Y, Z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지구의 물과 쌍둥이별의 물을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외형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포입니다. 내포는 다 똑같아. 근데 그걸 우리가 물이라고 개념을 지을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분자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X, Y, Z라고 하는 개념과 H2O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데 우리는 그거를 똑같이 물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같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현실, 외재적인 그런 그 실제 세계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도 있고 지적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혼란을 겪을 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철학자들의 현란한 사고 실험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좋아요. 저는 반대로 한번 이렇게 제기하겠어요. 지구에서 물은 다 H2O죠. 서울에서 한강의 물과 금강의 물, 바닷물 다 H2O야.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에 과학이 더 발달돼서 봤더니 서울에 있는 물은 H2O 베타, 알파, 그리고 바닷물은 H2O 베타 서로 다르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물은 잘못 말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학이 훨씬 발달되면은 바닷물과 강물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둘 다 그걸 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과학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무리라고 했었던 건 다 거짓이 되고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는 언어 행위 자체는 전부 완벽한 과학적 결과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 허구 속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사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꼬리를 물고 막 굉장히 뭐랄까요, 깊은 이런 말장난에 빠지게 돼요. 이게 언어 분석 철학의 이제 함정인데, 이런 언어 분석 철학도 심리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나뉘어지냐, 같은 본질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정신이 있고 물질 없는 것이냐, 막 이런 심리 철학, 수반 이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현대 20세기의 미국 철학의 특징인데, 이러한 현란한 언어적 장난이라거나 논리 장난을 일거에 제거한 뛰어넘는 이런 이론이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진화심리학 이쪽에서 제기가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성과들은 그동안 철학자들이 사고실험, 머릿속에 추론만 갖고 말장난만 했었던 것을 완전히 제압해버리죠. 증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그 유명한 또 스티븐 핑커, 이 양반도 하버드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심리학자, 언어 심리학자가 언어는 그 본질이 본능이다, 본능, 타고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질구레하게 퍼트남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 그런 논변 이런 거 안 합니다. 증거를 딱 대버려요, 증거.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철학자들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원래는 철학의 묘미에 빠져서 철학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요즘은 진화심리학이나 신경과학이 더 매료화됐어요.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동안 철학자들이 막 사변으로만 얘기했었던 것이 단번에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심 있고 그런 분들도 철학에만 너무 몰두하면 안 돼요. 그 시각이 아주 좁아지고 일종의 혼란, 두뇌의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인지심리학. 다만 그 인지심리학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심리학과 진화심리학,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통해서 그것을 철학적인 의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에서는 언어를 본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 발견된 모든 인간 부족들 가운데 언어 없는 부족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어마다 다 나름의 문법 체계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DNA와 뇌에 이미 언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다. 다만 어떠한 유전 형질, 어떠한 뇌가 그러한 언어 본능을 담당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발견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어, 방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는 올바른 말이고 방언, 사투리는 올바르지 않으니까 표준어만 써야 된다.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방언도 결코 열등한 게 아니다. 방언도 그 지역 사람들이 나름의 언어 본능을 작용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방언에도 다 나름의 문법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흑인 슬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마구마구 짓거리는 거, 이거 굉장히 비문법적이고 표준어와 다른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흑인들의 슬랭도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표준어와 똑같은 그러한 문법적, 똑같진 않지만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문법적 규칙성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훌륭한 언어고 어떤 언어는 열등한 언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결과도 제시합니다. 중간계층 대화보다 노동계층의 대화에서 문법적 문장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훨씬은 제가 붙인 거고 아무튼 비율이 좀 높다. 그리고 비문법적 문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학식 있는 학자들의 학술회의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대화 나누면 굉장히 비문법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간단하고 구어적인 대화에서 오히려 문법이 잘 지켜지고 거꾸로 긴 문장, 학술대회는 어떻습니까? 문장으로 이미 구성된 것들을 읽는 형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길게 되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게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언어는 본능이다.
또 이제 크리올어라는 거 있습니다. 크리올. 이 크리올어는 이제 서로 무관한 언어들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언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하와이 사람들의 경우 하와이 원주민에다가 원주민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막 대여섯 개 언어가 막 뒤섞입니다. 뒤섞여서 만들어진 언어가 크리올어예요. 그래서 하와이 크리올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영어도 있고 중국어적인 것도 있고 다 짬뽕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의 문법 작용을 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언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도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규약에 따라서 이런 수화를 이렇게 하자고 약속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알지만 아니다. 수화도 언어 본능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어떤 하나의 언어를 하는 것처럼 수화도 하나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구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문법적 장치가 수화에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니카라과에서 쓰는 관용수화, 언어 장애인들 이제 모아서 청각 장애인들 모아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수화가 만들어지죠.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수화를 배우면 완전한 수화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 줄거리도 얘기하고요, 농담도 하고 시집기도 하고 모든 언어 활동이 다 가능하다. 수화로. 우리는 수화라는 것은 말소리를 보조하는 역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화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수화를 익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인데 한 20살 돼갖고 이제 수화를 배우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자기 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수화를 배우면 그건 완전하게 자기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이제 부모가 청각장애인이야. 근데 한 20살 때부터 수화를 배워갖고 수화를 잘 못해. 어설프게 수화를 하는데 그 자식도 자녀도 또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근데 그 자녀는 그 어설픈 수화를 보고 수화를 배워.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어설픈 부모의 수화를 보고 배운 아이가 훨씬 완벽하게 수화를 구사를 한다. 이건 일반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말도 청각장애인 부모를 두어서 어릴 때 자극이 별로 없는데도 무인도에서 말을 잘 못하는 엄마한테 길러줬는데 그 아이는 엄마보다 훨씬 말을 잘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즉 만약 말을 배워서 안다고 친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엄마보다 말을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수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더 수화를 잘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언어 본능이 어릴 때 최소한 3살, 4살 정도 요 때에 자극이 그래야 그 언어 본능이 완전히 구현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이죠. 근데 20살 때 수화를 배우면 그 언어 본능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외국어 배울 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더라도 언어는 본능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언어와 사고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요. 아니다. 언어와 사고는 별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뇌수종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수종 환자 경우는 이제 지적 장애를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뇌수종 환자가 지적으로 셈도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언어 능력은 오히려 과도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의 경우도 IQ는 한 50 정도예요. 제대로 셈도 못하고 사고력이 발달되지 않았으나 굉장히 유창한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입력이 되는 거죠. 의미는 이해를 못해요. 이 의미는 이해를 못하는데 언어 자체는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창하게 막 달변을 합니다. 막 우리가 잘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생소한 단어 막 나열하면서 너무너무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복문이 뭔지도 이해하고요. 또 문법까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고력은 IQ 50이다. 정반대 경우도 있죠. 사고력은 훌륭한데 언어가 기능이 마비가 돼서 장애를 입어서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특성을 보면은
우리가 타고난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그 본능이 자극돼서 익히게 되면은 완전히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조억의 무한대의 조합을 할 수 있는 이산조합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절 검사할 때 6단어가 연속해서 한 문장에서 6단어가 연속해서 있으면 그걸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카피킬러라거나 이런 데서 다 6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좀 엄격한 학교의 경우는 5단어 연속이라고 보는데 이 우연히 6단어가 똑같을 확률은 0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뭐 책 많이 쓰고 논문 많이 써서 전부 다 제가 글을 표절 검사를 돌려봤는데 우연히 똑같은 거 안 나옵니다. 물론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거나 뭐 이런 관용적 표현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거 말고 어떤 의미가 담긴 표현은 똑같을 확률이 0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언어의 특성입니다. 즉 인간은 이 언어 본능을 갖고 수시로 새로운 단어 문장들을 창출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신경과학자들은 도대체 이 언어가 뇌에 어떤 작용을 더 거쳐서 이해되고 발화되는가 이것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음소 분절 과정, 우리가 이제 청각을 통해서 듣는 과정은 배측 경로, 그래서 음원의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말소리의 어떤 운동적 측면을 파악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배측 경로, 뇌의 배측 경로를 통해서 작용하고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은 주로 복측 경로죠. 뇌 쪽 더 안쪽이죠. 그래서 말소리를 이해하는 경로가 이 단어 이해를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베르니케 영역 입력, 또 브로카 영역 출력 뭐 이렇게 연관된다고 했는데 물론 입력 출력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의 기능이긴 한데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꼭 이것만 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는 연구 성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인간의 뇌 혹은 유전자 어느 부분이 이 언어 본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 이해를 토대로 해서 공자말을 한번 보자. 자활, 교원, 영색, 선의인.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논어 전체에서 3번인가 정도 똑같이 나올 정도로 공자가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원, 영색은 나쁘다. 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교묘하게 말하고 안색을 꾸미는 사람치고 인한 사람이 드물다. 그래갖고 이제 유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 전통에서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걸 굉장히 경멸하고 경계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공자의 말에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교원영색 그리고 안색을 막 꾸미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경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노자 도덕경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주장이 있죠. 노자 도덕경 첫머리가 이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어떤 개념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떤 맥락, 진실된 맥락을 말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진실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다. 진실을 가두게 된다. 그래서 진실을 못 보게 된다.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항상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말로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끼면 되잖아. 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동양적 전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었던 그 언어의 특성과 연관돼서 한번 비교해서 볼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입니다. 자, 공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굉장히 불신을 해요. 그래서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 보면 말은 뭐냐면 진화적 적응의 결과로서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 공자의 배움, 그걸 육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악, 사어, 서수. 그래서 활쏘기, 말타기, 셈하기, 글쓰기, 예악 이런 거 전부 뭐냐? 진화적 과정과는 무관하게 인간이 노력을 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뭐냐? 진화적 적응의 결과, 본능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거, 졸린 거, 어떤 성욕 이런 거 다 본능이죠.
말도 본능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탁월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본능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으면 비만이 되잖아요. 성욕을 과도하게 성생활을 하게 되면 또 건강에 안 좋고, 너무 잠을 많이 자도 안 좋고,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말도 하나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을 넘어선 어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실은 그냥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지 말로 보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가 말보다 문자를 중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 사어, 서수, 글쓰기서, 이것이 공자 당시의 6가지 배움의 한 과목이었거든요. 6예 가운데 하나예요. 글쓰기를 중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어록이 논어잖아요. 이렇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보다, 본능으로서의 말보다 문자를 중시했었던 공자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정반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공자보다 좀 후세 사람입니다. 한 100년 정도 후세인 걸로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 사람인데요. 그 당시는 이제 문자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고 막 문자가 유행을 타던 지식인들 사회에서만입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소크라테스는 말을 존중했습니다. 문자보다 말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배격했습니다. 문자는 말의 맥락을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친구들과 같이 담론을 펼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성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걸 문자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이처럼 그 당시 상황의 맥락, 그 당시의 진실은 그 당시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문자로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문자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지은 심포지움이라는 책에 또 장황하게 그 문자를 소크라테스가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인 플라톤은 어땠느냐? 플라톤의 생각은 소크라테스랑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요 문자에 관해서는 좀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를 거부했습니다만, 플라톤은 만약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그 주장, 문자를 배격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글로 쓰면 안 됐죠. 근데 플라톤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책을 직접 썼어요. 공자는 안 썼습니다만 플라톤은 썼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종이도 없었거든요. 굉장히 글 쓰는 게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 양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 쓰고 그걸 나중에 파피루스에 옮겨 쓰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당시 그런 방대한 책을 썼는지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인데요. 그토록 소크라테스를 숭상했던 플라톤의 정작 소크라테스의 문자 배격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문자로 기록했다. 이건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이제 시인들이 있었잖아요. 시인들은 말로 전했거든요. 시인들은 읊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읊고 일종의 공연이죠. 그런 시인들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진리를 담을 수 없잖아요. 진리가 그냥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인들의 말이 흘러 지나가잖아요. 과연 그것을 진리라고 볼 수 있을까?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어떤 형식으로 가둬질 수도 있지 않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것은 완벽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자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문자의 의의를 좀 인정했기 때문에 문자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저작을 남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자의 언어관과 문자관,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문자관이 서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